오늘 할 내용은요, 이제 기후 변화와 안전한 먹을거리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다 살아 있는 거죠, 그죠? 예, 살다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그 호흡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면 이제 죽은 거잖아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음식 섭취를 계속하는 활동을 해야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초를 마련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어디서 음식을 구하셨어요? 혹시 선생님 음식 어디서 구하셨어요? 사다 먹었죠. 마트에서 사다 먹었죠, 그죠? 예. 자, 내가 목숨인데, 그죠? 살아가는 건데, 살아간다는 걸 명사하면 삶이잖아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트에 맡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 그 마트에 맡긴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또 우리 환경을, 기후를 변화시켜 왔는지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 먹을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세대까지만 먹고 다음 세대는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항상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내 먹을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지속 가능한가? 나뿐만 아니라 나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이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먹을거리가. 네. 제가 준비한 걸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아주 중요한 기구로, 정부의 기구로 두고 있죠. 거기에 이제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도 이제 세계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현상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해수 온도, 해수면의 상승, 그 다음에 계절의 불규칙적인 변화, 그 다음에 생태계 이상과 같은 이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고요.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폭설, 혹한 태풍 등과 같은 이제 자연재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 원인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옛날 통계인데 2004년 배출량이 1970년대 비교해서 70% 이상 이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죠. 예. 이렇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온실가스의 종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또 메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질산질소가 있고 수소불화탄소가 있고 가불화탄소가 있고 육불화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메탄가스는 이제 축산이나 농업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질산 질소는 비료를 사용하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비료를 쓰게 되면 제일 잘 흡수되는 게 질소거든요. 근데 이 질소가 10% 흡수되면 많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이제 이렇게 유실되면서 아질산 질소로 변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서 CO2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공정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육불하항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측정하는 이제 표준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심각한 것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2013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육불하항 이제 세계 표준 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태안의 기후 변화 감시 센터로 있는데 이제 이걸 한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가 육불하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면 3,200년 동안이나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건 어디서 하고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사용할 때 냉매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당장 멈춰도 3,200년 동안 그 기능을 하니까 굉장히 조금만 있어도 엄청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측정하는 표준 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측정도 하고 있고요. 예. 기후학자들은 이제 기후 변화를 2도 이상 더 올라가면 상당히 이제 다시 회복하기는 힘든다. 용수철을 당겼다가 놓으면 돌아가는 게 탄성력 같은 건데 2도까지는 이제 늘었다가 다시 놓아도 돌아가는데 이걸 넘어서면 이제 회복 불가능한 거죠. 용수철 잡아당기다가 끝까지 잡아당겨버리면 늘어나서 다시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2도시인데 지금은 이것만 남아서 2도시가 이제 되려면 0.65도만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가면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지하려는 건 2도인데 사실은 70년 안에 4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런 내용을 다룰 텐데 그 다음에 육불하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지수가 1이라면 우리가 이제 에어컨이나 자동차 냉매로 쓰고 있는 것들은 해마다 그거 냉매 갈죠. 자동차 요즘 성능이 좋아서 좀 덜 갈기도 한데 옛날 자동차는 매년 갈지가 않으면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있는 공간만 시원하고 내 밖에 있는 공간은 이제 더워진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보면 이산화탄소에 24,000배 덮게 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보다 이제 온난화 지수가 이걸 1로 잡았을 때 메탄가스는 이제 72 정도 역할을 합니다. 메탄가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육식을 많이 하면 소를 많이 먹게 되는데 소들이 이제 방귀를 뀌는 게 메탄가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는 방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를 얼마나 길러에 따라서 그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농업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예.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아질산 질소도 한 300배 정도 그 온난화 물질인데 이것도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당장 오늘 모든 그 문명의 일을 다 포기하고 멈춘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산화탄소는 200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는 12년, 아질산 질소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때 쓰는 건 114년, 그 다음에 이제 육불하항은 3,200년 동안 지구 온난화 물질로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멈추기 힘든데 더 가다가는 0.65도를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요 자료를 이제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요. 요건 좀 아실 수 있겠네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데는 이제 미국하고 스위스하고 메탄가스는 스위스하고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지산 지수 측정은 독일이 하고요. 아까 이제 육부라항은 저희 나라가 하죠. 그 육부라항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반도체에서도 이걸 쓴대요. 그걸 만들 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이기를 우리는 지금 편리하지만 나중에 지속 가능성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3,200년 동안 해결이 안 될 거라고요. 이 온난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의 종류들 보면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건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난화 지수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라봉이 옛날에는 60년대에는 제주도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김제에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포도가 이제 포도하고 사과가 대구 이런 쪽에 되었던 게 이제는 영월 이쪽 그 다음에 포천까지 다 심을 수 있게 됐고요. 뭐 예를 들면 메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북쪽까지, 그 다음에 복숭아도 상당히 북쪽까지 가능한데 이게 좋아진 것일까요?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온난화 때문에 했는데 사람은 걸어가서 적응하지만은 식물들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작년에 곶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물러서 빠져버린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적당히 추워야 이제 마르면서 건조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먹을거리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년 동안 이제 역사를 보면 대략 이제 40년 뒤에 이 도시가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뒤에 4도시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100년에 거의 반 정도 지났는데 2도시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년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1.8도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2도시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0.2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2도시가 다 올라간다고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2030년부터는 그 전 세계 농산물의 70%가 지금 있는 거에 70% 이상이 감소하게 되고요. 인류는 지금 70억 명에서 120억 명까지 올라갈 텐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전쟁이나 아니면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이 많겠죠.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오르는 기간에 해수면이 엄청 지금 참 상승해 있고요. 뭐 북극 공부터 해가지고 펭귄들도 상당히 살기 어렵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70년 후에 거기에 2도에서 더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동하고 북아메리카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도 사막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막에 옛날에는 농사를 좀 지을 수 있고 양도 기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이제 먼지만 날린 데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동유럽하고 중앙아시아는 1년 중에 60일 내지 80일 이상이 산불이 계속 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불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1도, 2도가 굉장히 이런 계절이 순환될 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될 때에는 지구 전체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후 발생과 폐해 확산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도시화했죠. 지금은 전 인류의 거의 80% 정도가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9.2% 정도에 달하는 도시화율이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농 인구가 최근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2013년부터 많이 떨어졌고 2014년도 2011년보다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 증가율. 대신에 기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제 기농하고 기촌을 구분하는 걸 없애버리려고 해요. 기농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통계가 안 나오니까 기촌 기농을 묶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뜯어보면 옛날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기농은 줄고 있고 왜 그러냐면 기농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워가는 게 마치 공장 노동자처럼 어떤 기술을 배워가는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은 벼농사를 가르칠 때 벽시 고르기부터 해가지고 소독해서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표목장 만들어서 이제 그걸 뽑아서 모내기 하는 걸 가르치는데 시골 가서 벼농사 한다 그러면 그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냥 부르면 돼요. 농협에 언제 오시라 콤바인 부르고 해가지고 그냥 몇 평 하겠다 하면 그걸 관리하는 노동자로 바뀐 거죠. 농사가 아니라.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시골도 농촌도 더 이상 이런 도시화 같은 어떤 산업 체계로 움직이는 대로 가버려서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보다 그 도시 지역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옛날로 보면 다 농촌인데 거기도 다 도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도시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입고 있고 신고 있고 먹고 있고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재료들이 다 이제 자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걸 이제 지나치게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온실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연과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사실은 오늘 이제 저랑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이거 제가 하는 이유가 이걸 좀 조직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먹을거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계화하는 시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도시 노동자들은 우리가 다 마트에서 구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시장에 있지만은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아주 먼 데서 이제 이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 그러니까 도시에 대부분이 살고 있으면서 에너지의 어떤 70%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 도시는 그 다음에 푸드 마일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음식을 먹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들은, 마트의, 생산지에서부터 마트까지, 전 세계 5대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우리 밀가루를 마트에 가서 한번 구하려고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밀가루를 드시는 분 계셔요? 우리 밀, 네. 어디서 주로 구하세요?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나요? 생협, 예. 그러니까 생협 말고는 아마 우리 밀을 구하기가 힘드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초국적인 이런, 농업 회사들이, 마트에까지 모두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제 2011년, 12년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밀을 한 10%까지 작업하자 해서 농가랑 계약을 했다가, 계약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밀값이 전 세계 싸지니까 위약금을 물고, 안 됐죠. 지금 이제 밀가루는, 100개 중에 98개가 외국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는 2개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쌀 작업률이 24%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식품이 24% 정도 작업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높은 이유는 이제 82.4%에 달하는 쌀이 있어가지고, 그 쌀이 이제 주식이니까 작업률이 높지, 그걸 빼버리면 7%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2%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음식을 만드는 게 작업적이고 독립적이려면 내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채소 하나라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자립적인 삶을 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데 한 단초를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작물은 다 똑같은 거 안 기르시잖아요. 계절이 비슷해서 비슷한 것이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집하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좀 교환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 이렇게 나누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이제 푸드 마일리지나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도시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닭을 1년에 몇 마리 정도 먹을까요? 네. 네. 미리 읽어보시고 오셨네. 닭을,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7억 2천만 마리를 먹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닭을 이제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이야기는 저기 안 나오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하게 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이 이제, 62년도에는 1년에 한 4kg 정도 자기가 길러서 먹으니까 많이 못 먹는 거죠. 이제는, 지금 이제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딴 데서 이제 대규모 축산을 하는 데서 사가지고 오니까, 중국도 2005년엔 60kg 정도 먹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어떤 육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네들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곡류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많이 심기 위해서는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 나무를 많이 베어버려요. 그리고 밀을 심죠. 예. 밀을 심는데 이제 거기에 제초제도 뿌리고 화학 비료도 뿌리잖아요. 거기에 그런 예를 들면 요소 같은 질소질 비료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질산 질소가 나오는데, 뿌린 거에 90%는 그걸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농사를 안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는 농사를 하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유기농은 이런 탄소를 많이 가두는 역할을 한대요.
탄소를 많이 이런 지표에 많이 가두는 역할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농사는.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주면 잘 크는데 몰래 안 뿌리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밀을 심어서 이제 가축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혹시 식품을 직거래 하시거나 생협에서 사시는 분 좀 손 좀 들어줘 보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마트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은 이제 대부분 지역 로컬에서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장터에 가서 물건을 교환하는 때였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뭐가 맛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얼굴도 알 수 있고 그 농사가 어떤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녀라든지 뭐 상황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시대죠. 이때는 농민 몫이 거의 100원 중에 한 40원까지는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7원밖에 안 되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미국 농민도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요렇게 적은 몫이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하려면 기계를 써야 되잖아요. 기계를 사려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사서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도록 일을 한다고요. 예,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으면 그 나라 농민한테 도움 될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예요. 어디서 다 가져가겠어요? 유통해서 다 가져가요. 예, 유통해서 다 가져가니까 예를 들면 WTO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TA 이런 게 그 나라 농민한테 도움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안 그렇고요. 우리 농민한테도 그렇고 거꾸로 이제 그 지역으로 다 묶여버리면 글로벌화 되지 않고 로컬 푸드로 다 가버리면 상당한 몫을 가져가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소수의 농민이 아주 작은 이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겠죠. 또 이제 이런 데 문제점이 뭐냐면 대규모로 기르니까 그걸 써요. 그러니까 화학 농약을 쓰죠. 제일 먼저 뿌리는 게 제초제고요. 밀 수확할 때 제일 마지막에 뿌리는 것도 제초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약간 파랄 때, 이삭이 약간 파랄 때 이게 이제 알려진 농법이에요. 건장한 농법이고 제초제를 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빨리 맺어요. 커지고 생산량이 확 올라가요. 균일하고 크고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오로지 돌세네라는 사람이 좀 이름 이상한데 미국에서 이제 심리학 박사였는데 우리나라에 연구하러 왔어요. 왜 왔냐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다.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러나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와서 연구를 했는데 2015년 12월쯤에 이제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책이 뭐냐면 이름이 명지사에서 나왔고 통곡한다 한국 제모 이런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검색 실력이 있었으면 인터넷으로 그걸 명지사하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해서 이걸 뿌리자. 이 책을 팔지 말고 많이 알려주자 해서 통곡한다 한국 제모라는 책을 PDF 파일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면 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제초제를 만든 몬산토의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 안에 주요 성분이 뭐냐면 글리포세이트라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골수에 들어가서 면역 체계를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행복을 만들어내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을 만드는 미생물을 죽인대요. 억제를 한대요. 그러면 행복 물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진을 농사할 때, 대규모로 할 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 글리포세이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둘 다 저는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가끔 ADHD 이런 증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그런 과잉행동 장애도 왜 과잉행동 장애가 일어나냐면 행복 물질을 많이 만들려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못하게 하는 약을 주는 셈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GMO 식품이나 이런 이제 제초제에 노출된 것들을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 빼고는 지금 98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우울증이나 그런 과잉행동 장애 친구들한테 농사를 하게 시키면 상당히 많이 치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누군가 연구 조사를 할 필요 있고, 만약에 뭐 생협이 한 사람이든 둘의 생협이든지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누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 단체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물질들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하되게 이제 우리 마트에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 5개 메이저 회사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서울을 모두 다 이렇게 경작을 한다 해도 건물을 없애고 우리나라에 한 2% 미만의 어떤 작업이 있을 거라고는 해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그렇게 큰 어떤 작업 능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저 생각에는 아까 산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뭐 하나라도 작업하겠다는 노력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글로벌화 된 걸 먹기보다는 농약이나 뭐 비료를 쓰더라도 국내산을 먹는 걸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사실은 토마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겨울에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비료부터 해가지고 농약 이제 그 다음에 가온하는 것까지 다 치면 토마토의 80% 값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토마토를 먹으면 80%는 석유를 먹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이번에 농사 배웠을 때 5월 달에 열매 채소 하시면서 모종을 심으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 그때 강의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딴하고 이제 빨갛게 내기 위해서 거기도 그 약품 처리를 해요. 일주일 전에 이제 뿌려서 빨갛게 만드는데 원래 이제 토마토가 빨갛게 하는 이유는 그걸 씨를 이제 그 자외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그게 진짜 황산화 물질인데 약품으로 하는 것들은 그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산화 물질이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마토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실제 파는 것들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 농약으로 키운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철분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 이런 관행농으로 키운 것들은 0.1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기농으로 키우실 거 아니에요. 무려 4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40배 이상 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47종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118가지 정도 물질인데 그 중에 식물이 만드는 게 한 62가지 정도 되어요. 근데
거기에 질소인산 카리로 만들 수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먹어야 47가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건강해지는데, 비료농약 키운 것들은 모양은 되게 좋은데 파는 사람은 좋죠. 돈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시금치로 철분을 먹으려고 그러면 40배 이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작고 못나게 기른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크고 예쁜 건 먹잖아요. 그 안에는 그 성분이 많지가 않다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삼을 먹을 건가 산삼을 먹을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전략을. 우리가 비료농약을 치면 인삼을 먹는 꼴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안 치면 산삼을 먹는 꼴인데, 작고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도를 이 자료들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요. 예. 이런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음식물 값이 이제 폭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산업화되고 또 지금 인도도 상당히 산업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육류 섭취가 전 세계가 똑같아졌죠. 예. 우리만 7억 2천만 마리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이제 육식을 엄청 하게 되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대체 에너지 EU에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음식물 값을 폭등하게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카길, AMD, 몬산토 등 이제 초국적 곡물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모두 다 특히 마트에까지 모두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이제 이상 기후로 농작물이 감소하고 또 도시화로 해서 이제 경작지가 없어지고 또 농가도 감소함으로 해서 또 바이오 연료 붐 이런 걸 해서 이제 식량 부족 현상이 아주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지금 23.4%고요. 1인당 해외 식품 수입량이 세계 최고가 2007년까지 일본이었다가 이제 역전이 되고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1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근데 우리 문화나 프랑스 문화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도 농경지 많이 있고 이제 산업화 많이 돼 있고 유수와 역사도 깊고 예술 좋아하고 이런데 우리랑 좀 비슷한 정서인데 프랑스는 로컬 푸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0배나 먼 거리에서 사서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인당 이제 푸드마일은 이 단위가 보면 톤 곱하기 킬로미터예요. 1톤이 1km 가는 거리를 1푸드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든지 1등 하는데 이것도 1등을 하게 됐습니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옆집부터 살펴보면 옆집이 높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2007년 계기로 역전이 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유지하거나. 근데 우리는 급격하게 푸드 마일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굉장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들은 보면 도시화도 있고 산업화도 있고 하지만은 뭘 주력을 하느냐의 정책에 의해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쪽은 거의 살기 힘들게 되어 있어서 도시로 유입되고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 뭐 휴대폰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이 발달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상당히 멀리서
많은 음식들을 이제 구해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는 건 10배 정도의 어떤 푸드 마일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CO2 배출도 증가하고 기후 변화도 아주 가속화되겠죠. 예. 또 푸드 마일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운송 양식과 소비자 변화부터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예. 요것도 이제 거기 없을 텐데 보면 뭐 주요한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두부 같은 거 콩의 어떤 원산지가 우리나라였어요. 최근에 그 어떤 한 박사님이 그 자연 상태에서 그 자연 상태의 콩을 700여 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좀 지킬 게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원산지인 이 콩의 원산지인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높죠. 예. 다 외국에서 사가져 오니까 그런 겁니다. 밀가루도 그렇고 우리도 예전에는 밀을 기르는 농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안 기르잖아요. 일단은 그런 만드는 게 이 돈이 되어야 이제 만드니까 시장에서 돈이 되어야 만드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돈이 안 되어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유통 과정을 아까 다 걷어내면 직거래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농가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요즘은 뭐가 풍년이 나면 갈아엎잖아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좀 많이 먹는 것 중에 부추 같은 것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떤 농가에 갔더니 트럭째 계속 부추를 갖다 버려요. 예. 그냥 이것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안 나눠주고 버리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나가면 이제 가격이 안 쳐주고 또 만약에 싸게 내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근거도 더 없어지니까 아예 버려버리더라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풍년이 든다 해서 농민한테 좋고 또 소비자한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모두 직거래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년이 들면 당연히 한 박스 보내고 두 박스 보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적게 생산했다 그러면 믿으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적게 받아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맡겨버리면 많이 생산되어도 문제고 망해도 문제고요. 어떨 때 이득을 보냐면 다 망했는데 나만 성공했어. 그때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니면 남들이 출하하기 일주일 전에 내가 출하하게 됐다든지 남들보다 빨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지금 되는 구조인데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소비자도 믿을 수 없고 생산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아까 그런 유통 부분을 많이 걷어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부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이런 커피 이런 것들 설탕 이제 그다음에 식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거리가 되게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뭘 소비할 때 점심때 오늘도 드시지 않겠습니까? 점심때 그런 푸드 마일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 원료들을 쭉 한번 보시고 이걸 대입시켜 보면 계산을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를 들면 김치를 내가 지어서 먹는다 그러면 0 마일리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 쌀도 이제 우리나라 쌀을 먹게 되면 이제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콩도 길러서 먹고 이제 밀도 길러서 통밀도 먹어보고 그걸 이제 또 가루 내서 드셔보시고 하면 이런 푸드 마일즈를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심각한 이야기 하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65도만 더 올라가면 어쩌면 지금 최근 통계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렇게 거의 근접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전 세계가 0.75도 우리는 1.5에서 1.8 정도까지 지금 상승이 됐다. 예. 그 다음에 계절도 보시면 선생님들 어릴 때 계절하고 지금 계절이 틀릴 겁니다. 그죠? 거의 봄,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 여름인데 또 겨울도 엄청 짧아졌죠. 지금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주식도 안전할 것인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2071년부터 우리가 이제 이 온도 이런 걸 쟀는데 그때부터 2000년까지 예, 평균 기온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온을 보면 지금 이제 그때보다 3도가 오를 때 5도가 오를 때 생산량이 엄청 수확량이 엄청 감소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제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 활동 이전에 생존을 위해서 식량 작업 활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 전초적인 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걱정하면서 내 삶의 근본으로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농자지 천하지 대본야라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고 옛날에 양반들도 농사를 다 권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이제 농사는 근본이 됐다라고 생각을 선포를 하시고 농사를 좀 하시면 예,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이제 농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거의 도달했을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먹을 거리를 어디에서든지 가능한데 모든 콘크리트나 뭐 아스팔트나 공간이 있으면 뭐든 하나 더 심어서 식량 작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량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은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농협회사 다니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예, 무기 만드는 데 다니면 안 되고 진짜 이로운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사시는 게 진짜 좋은 삶이다. 그 살다라는 의미에 먹을거리를 계속 먹는다는 유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삶에 또 하나의 의미가 살림을 살다는 것도 그 살다의 의미거든요. 그 살림을 사는 것도 그 살림의 경제활동인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고 세상에 이로운 활동을 하는 게 진짜 삶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보면 여기 좀 확대를 못 해드리겠는데 우리나라 밀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CO2가 9g 정도 되어요. 김제에서 나는 밀로 이제 먹으면. 그런데 미국 걸 먹게 되면 이제 2만 킬로 이상 된 걸 이제 먹게 되니까 229g의 CO2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CO2만이잖아요. 사실은 농사 지을 때 그런 아질산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32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밀로 된 빵을 소비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한 230배의 효과가 있어요.
미국 빵 하나 먹는 것하고 우리나라 빵 230개 먹는 것하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밀빵을 먹으면 그만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산을 먹게 되면 오늘 아마 식당 가면 대부분 중국산 김치를 쓸 텐데 지구온난화 물질이 300g 정도 배출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 홍천에 난 배추로 담은 김치를 먹으면 76g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계산하면서 드시면 좀 머리는 아프겠지만 또 한 번 계산해 놓으면 쉽잖아요. 또 가장 쉽게는 그냥 우리 걸 먹어서 우리 몸을 만든다. 이 지역에 난 걸 먹어야 우리 몸이 되잖아요. 외국에서 난 걸 먹으면 외국계 되고, 그 다음에 비닐로 덮은 걸 먹게 되면 외계인이 되잖아요. 거기가 7, 80도 올라가거든요. 비닐을 덮으면 7, 80도인데 7, 80도를 견디는 음식을 먹으면 아마 그거는 이제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한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렇습니다. 뭐 떡볶이 떡도 그렇고 이제 떡볶이 떡을 먹게 되면 6g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산을 먹게 되면 29g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2009년에 미국 토양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유기농업이 기후 변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토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를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흙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식물이 자라기 좋은 흙은 반은 고체 흙이거든요. 그 반 중에 이제 그러니까 50% 중에 5%가 유기물이어야 좋은 땅이거든요. 그 유기물이 뭐냐면 탄소가 들어간 게 유기물이에요. 예. 그 탄소를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면 탄소를 많이 보유하게 되거든요. 땅을 좋아지게 하니까. 그래서 탄소를 많이 보유하니까 이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기농업을 도입하면 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23%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나 농약 치지 마시고 퇴비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퇴비통, 음식물 퇴비통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에 180개 기관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통수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히 학교가 좋아하는데 음식물을 이제 거기 넣잖아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 펠릿 센터가 생겼어요. 도시에 나오는 낙엽을 펠릿으로 만들어요. 펠릿이 이제 탄소잖아요. 톱밥이 탄소거든요. 톱밥이나 펠릿 이것을 넣어서 8대2가 좋아요. 음식물을 질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질소와 탄소 비율을 8대2 정도로 해주면 좋은 퇴비가 되어요. 저희가 이제 성분 검사를 했더니 유기농 환경에 맞는 퇴비가 만들어졌고, 그간에 이제 음식물 퇴비하면, 그게 염분이 많아서 실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실패했냐면 탄소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방식은 도시에서 나온 로컬에 나오는 자원들을, 유기물들을 다 배합을 해서 이제 음식물을 퇴비하니까 학교가 왜 좋아하냐면 음식물 처리 비용 안 들죠. 또 농사하는 학교는 너무 좋아해요. 그걸 그대로 텃밭에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밖에 여기 퇴비감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오실 때마다 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뚜껑 있는 페인트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뚜껑 있는 데다 계속 모아두세요. 뚜껑을 닫아두시고. 그리고 주말에 여기 오실 때 그걸 들고 와서 퇴비간에 섞어서 퇴비를 만드셔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지나면 퇴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밭에 쓰시면 진짜 좋아요. 땅의 물리석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유기물이 5% 이상이 포함된 땅이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안 쳐도 땅이 살아 있으면 생태계가 살아 있어 가지고 크게 병해충도 안 있고 생산 크게 못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유기농을 하는 거나 관행농 하는 거나 3년에서 5년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생산량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을 때는 산삼을 먹는 효과가 있는데 그 관행농을 하면 인삼을 먹는 효과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유기농으로 하는 것들이 좋다.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위해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제 접근 가능한 방법은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되죠. 예. 도시화해서 공장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농지를 보존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자 텃밭이라도 해서 계속 넓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업을 정착해야 되고요. 이제 관행농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질산 질소 해가지고 메탄가스 등 이산화탄소 물질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또 석유화학 쪽에 그런 재료를 이용함을 해가지고 온난화를 굉장히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량 작업률을 향상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이 글로벌화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화된 식품들은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누가 먹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 먹을 거리인데 내 밀을 수확하기 전에 제초제 안 뿌리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수확량도 늘어나야 되고 보기도 좋으니까 제초제를 뿌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길러서 먹고 또 로컬푸드로 가면 식품 안정도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작업체제로 가면 직거래를 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계속 거래를 하게 되니까 식량을 이제 글로벌화된 데 의존하는 것보다는 싸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밀가루 파동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5,400억 정도의 이제 국가 자금이 있었어요. 그 정도면 방어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조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다 하겠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핸드폰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방어하겠다라는 것은 난센스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는 구할 수조차도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한 먹을거리 위해서 계속 로컬 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도표를 설명하면 이제 네. 요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야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옆에 분이 뭘 잘 만들고 옆에 분이 뭘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소비자만 할래라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나도 생산자다. 그럼 남는 것을 또 옆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나 걸 소비해주는 사람도 되지만은 그런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서로 쏠 일도 없고 공정한 거래도 가능하고 싸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글로벌화된 이제 푸드 시스템하고 이제 이런 지역 먹을거리 체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 5개의 어떤 메이저 초국적 농사회사보다 기업이 장악하게 되면 이런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소규모 지역 농가와 이제 농민 장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은 그냥 기계 노동자처럼 이제 부리는 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산물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누가 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지역 먹을거리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 뭘 어떻게 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작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뭐 1년에 이러이러한 거 먹고 싶은데 그걸 좀 해달라 해서 꾸러미처럼 해서 받아 먹을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생산할 때 농번기 때는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물에 대한 애증과 책임이 훨씬 더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소비자도 이제 생산 과정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는데 막 포스트 하비스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 후에 또 처리를 해요. 멀리서 오려면 일단은 이제 생산 후에 방부 처리를 해야 되고, 선적을 할 때 이제 5,000km 이상, 뭐 2만 km 이상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 방부 처리를 해요. 그 벌레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못 습게. 그러면 그게 다 배어드는 거죠, 음식물에. 그리고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들여서 이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놔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습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역 먹을거리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처리를 안 하죠. 방부 처리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오는 거죠. 네. 또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관행농 시대는 어떤 1차 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까 살다라는 의미에 볼 때 정말 중요한 문구인데 그걸 다 그 기반을 없애버린 거죠.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이런 지역 먹을거리로 가면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죠. 예. 네.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예.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이제 저장 비용도 이제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네트워크 형성해서 사전에 이제 다 작부 계획을 짜서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갈아엎는 일은 없죠. 풍년이 나면 날수록 소비자도 생산자도 기쁘죠.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올해. 그런 거죠. 이래야 되는데 푸드 마일리지가 멀면 그런 일은 없죠. 갈아엎고 풍년이 나도 우리는 계속 같은 가격에, 아니면 계속 비싼 가격에 먹게 되는 거죠. 네. 뭐 연료 소모도 이제 말할 바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유기농과 지역농이 같은 거냐 하면 외국에서 온 유기농 제품이 이런 우리 지역농은 아니잖아요. 그건 같은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은 유기농이냐, 유기농이라 하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유기 생태 순환 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농은 유기농이다라고 선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제 지역 먹을거리 체계 속에서 이제 굉장히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우리가 먹는 것 종류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채소만 해도 10가지 안팎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특이한 걸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기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길러볼 수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씨가 없는 게 문제인데, 저희 이제 텃밭 보급소나 또 저기 시드림이나 이런데 또 전국 여성 농민회는 이제 2012년에 그 세계 식량 주권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 세계 식량 주권상은 누가 이제 뭐 우리 상을 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낸 게 아니라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상인데 그런 어떤 전국 여성 농민회라든지 그런데 씨앗들을 그래도 보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씨앗을 구해서 이렇게 심으셔야 우리가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고, 아까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골고루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종 씨앗도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걸 씨앗을 계속 퍼뜨려 가지고 늦게 심어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5월 초부터 4월 5일 부근부터 해가지고 5월달 올 때까지 그냥 씨앗을 아무거나 심으면 거의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5월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모종을 이제 구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토종 모종 같은 걸 구해서 한번 해보셔야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먹을거리가 실제 우리 땅에 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뭐 정신보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GMO 식품이 90년대 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2004년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 90년대 후반 조사와 2000년대 후반 조사에 이제 아토피 조사를 한 통계를 보면 아토피는 서울 사람은 어린 아이들 몇 프로 정도가 걸리는지 아셔요? 네, 60% 맞습니다. 예. 그러면 농촌은 몇 프로 걸리는지 아세요? 대략 50% 정도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골도 이제 이런 파동이 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농업 노동자를 바뀌어가지고 자기 먹을 거리를 안 길러요. 예를 들면 도시가 마비됐다고 칩시다. 내가 오이 생산자인데요. 오이를 아무도 안 사줘요. 오이만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작업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시골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도시화 다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런 게 문제예요. 그 농민이 어떤 작업농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문제점이. 그래서 작업농을 하게 하는 방법은 내 먹을거리 만들고 남는 걸 도시에 아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게. 그리고 계약을 해놓으면 내가 20가구 정도만 계약해놓으면 내가 시골로 작업하니까 뭐 월 소득을 100만 원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만약에 10만 원씩 내는 집을 계약을 하는 거죠. 10집을 계약을 하면 이제 100만 원이 되잖아요. 1년이면 12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고 1200 정도면 아이 교육시키고 시골 생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0집만 계약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나를 신뢰하고 내가 뭘 보내도 받아서 먹어라. 아니면 거꾸로 작곡이 얘기해. 나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길러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훨씬 더 농가도 살 수 있고 우리 작업농도 되고 환경도 지켜주고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신보건적인 측면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을 상당히 늘 해결할 수 있죠. 아는 사람한테 죽고 있는데 비료농약, 항생제, 성장 호르몬, 보존료, 인공항력 넣어가지고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거든요. 집에서는. 그래서 그냥 안전한 걸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있는 자료니까 조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생협, 운동을 좀 말씀드리면, 생협 운동은 이제, 이게 이제, 한살림 가면, 이런 걸 이제, 아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자가 제일 많이 있고, 제일 큰 조직이 한살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레생협, 에코생협, 그 다음에, 약간은 논란이 있지만은, 아이쿱 생협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볼륨은 아직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늘어나게 되면, 농가도 좀 살 수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진짜 먹을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돈을 삼는 먹을거리가 아니라 먹어서 건강한 먹을거리들이 좀 더 점유해지지 않을까. 그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보면, 마지막 걸 한번 볼까요? 이제 항생물질을, 예를 들면 이제 새우 같은 것도 양식을 하면, 항생제를 엄청 뿌립니다. 예. 그 다음에,
NBM이라고 앞으로도 NBM이고 뒤로도 NBM인데 그게 골육분이라는 거거든요. 골육분이 뭐냐면 소나 뭐 이런 가축들이 죽으면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요. 그걸 양식하는 고기한테도 줘요. 근데 이제 이 골육분이 어떤 성분이냐면 그게 강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에요. 그는 씻어도 안 없어지고 한번 들어가면 축적이 되어서 영국의 예로 보면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5년 후에 이제 강우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다 걸리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가네요. 이걸 보면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의 미래에 대한 선언으로 이제 2007년에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런 생각으로 농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예, 화학 및 에너지 지락적인 농업에서 생태적인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 물을 절약하는 농업을 선택한다. 농민 장터와 지역적인 유기농의 신선한 제철인데 죄송합니다. 제철 및 가까운 공급망을 선택하고 애용한다. 제철 식품과 지역 먹을거리 경제를 재건하고 전환을 계획하고 지원한다. 농민들, 지역 공동체와 소비자가 식량 전환에 참여하고 결정한다. 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0.65도라는 게 이제 2010년 초반이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다랐을 거기 때문에 이런 먹을거리 운동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행동인데 여기는 뭐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겠지만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식량 경제에 대한 잘못된 보조금을 철폐한다. 예.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보조금과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생태적인 지역 유기농업에 투자하여 식량을 보장하고 기후 위험을 줄인다. 이런 이제 도시농업을 발달시키는 건 굉장히 지자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WTO 규정, 이건 뭐 수입 커트제라든지 채소시장 접근 등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농업 시스템을 촉진하고 WTO 재산권 규정을 폐지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GMO 프리존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MO 식품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유기농 식당들은 이제 GMO를 안 쓰거든요. 그런 식당들 근처에 찾아서 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문턱 없는 밭집을 이제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GMO 식품들이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항생제나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물건은 사지 않았습니다. 직거래를 하거나 공동체로 받거나 생협을 이용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을 이제 지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기농업을 통한 탄소 저장을 CDM에 포함시킨다. 예. 이거 유기농업을 하게 되면 탄소가 이제 이 토양에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하자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 유기농업,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토착민의 지역적 지식은 기후 변화와 적응 전략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제 지역화를 가로막는 규제적, 경제적, 물리적 제한을 제거한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행동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네, 한살림 기후변화 UCC 공모전 2010년께 있거든요. 한 3분짜리인데 혹시 컴퓨터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농사활동이 이런 지구온난화를 상당히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었으면 다음에라도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